학적 관련 서류를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이며 정쟁의 초등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후한무치한 행태임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초등학생의 학적 관련 서류까지 취득하여 공개하는 행태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를 추적한다며 불법 탈법을 일삼던 과거 정부 공작 정치의 음습한 그림자가 떠오릅니다. 자, 곽상도 의원 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치 학적 변동 상황을 요구를 했고 이게 어떻게 갔을까 했는데 교육청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이주 학생 대상 조사인 줄 알고 그냥 줬을 뿐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학교 전체 학생에 대한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걸 네. 보냈죠. 네. 그랬더니 곽상도 의원이 31일 날 이제 해외 이주 학생 대상 이주 국가나 아하. 도시 현지 학교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12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12명을 제출했죠. 그리고 이제 날짜를 특정을 했어요. 2018년 7월 11일 이후 학적 변동된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한 명으로 딱 7명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중에 서군 자료만 따로 제출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곽상도 의원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정황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 가고 이런 부분들의 정황을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지만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사실 서군이 다니는 학교는 뻔한 거 아니에요? 그 네. 살고 있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하나밖에 없을 거고 네. 그 학교를 찍어서 처음에는 이제 교육청이 만약에 특정인에 대해서 달라고 그러면 안 줄 것 같으니까 전체를 달라고 그랬고 네. 그중에 이제 날짜나 아니면 일정들을 다 봐서 그 일정에 맞게 줄여가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손자까지도 이름을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곽상도 의원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지금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곽상도 의원 측 설명을 좀 보시면 민감한 내용 비공개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거는 네. 개인정보 같은 걸 가려서 그걸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인 것이고 밑에 있는 학생 이름을 확인하기 위해 학교에 전화한 것이지 이것은 뭐 갑질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큰 틀이고 통상적인 의정활동의 위반인 것이 누구를 뭐 뒷조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게 곽상도 의원 측의 입장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도 입장이 나왔죠, 이재명 차장.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곽상도 의원의 자료 중에 이제 가장 민감했던 게 아무래도 이제 그 학생의 서군의 학적 자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 응당한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이제 강경 입장이 변함이 없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마치 이제 뭐 최동욱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최동욱 검찰총장의 혼의 아들 문제 관련해서 뭐 불법적으로 자료를 수집했다 이런 사건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사건을 들추면서 결국은 불법적인 어떤 자료 요구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뭐 곽상도 의원 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그냥 수긍이 또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조진 부장, 이게요, 사실 대통령 가족의 해외 이주 논란으로 시작했는데 네. 이 초등학생 손자의 정보 공개 논란으로 지금 옮겨 탔습니다. 이 논란이 계속 정치권의 또 뜨거운 감자로 계속 이어지겠군요. 우선 이제 청와대에서는 계속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데 네. 제가 오늘 참 법전을 많이 찾아봤습니다만 네. 어떤 법률을 적용할 수 있을까? 저는 참 그게 궁금합니다. 네. 이거 봐도요. 초등학교에다가 전체 1년치 자료를 얻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을 걸 뽑아냈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적용할 수 있는 법이 무엇일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과거에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어떤 유학이라든지 네. 그리고 회사의 해외 지사에 근무했다든지 네. 이런 거 기사 다 나왔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동정에 대해서도 다 나왔어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 사생활 침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인입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민의 세금을 써서 대통령 자녀를 경호하는 것이 우리 국민들입니다. 알겠습니다. 도대체 언제 복귀할 것인가? 지난해 정치 재개 시점을 놓고 관심이 뜨거웠던 분이죠. 홍준표 아니면 못 무너뜨린다. 더 강력해진 대여투쟁으로 제대로 된 야당을 만들어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얼마 만에 방송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지금 한 1년 됐죠. 1년. 네. 네. 어떠세요? 다시 방송국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실 말씀을 하시니까 좀 속이 후련하십니까? 요즘은 또 1인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죠. 하고 싶은 말 하니까 네. 저도 언론의 자유를 오늘 요즘 많이 누립니다. 유튜브로 많이 해소를 하고 계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여의도에서 당랑의 꿈 출판 기념회 겸 이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 기자들이 매번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언제 출마하실 겁니까? 언제 출마하실 겁니까? 그
불출마 의사는 출판 기념회쯤 되지 않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결심은 언제부터 하신 겁니까? 사실 그 전당대회에 다시 나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여당 시절에 당대표도 했고 네. 야당 시절에 당대표도 했습니다. 아마 정치판에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를 두 분 해본 사람은 제가 유일할 겁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탄핵 총리가 등장을 해서 네. 당에 들어와서 당대표를 하겠다. 그걸 보고 우리 당이 정말로 어려웠던 시절은 탄핵입니다. 네. 한국 보수 우파들이 분열이 시점이 탄핵입니다. YS 이후에 모든 보수 우파의 지도자들은 보수 우파를 전부 통째로 하나 된 채로 상속을 받았어요. 네. 근데 제가 상속을 받았던 그 시점은 말하자면 갈갈이 찢어진 보수 우파를 상속을 받았어요. 당내 개파 갈등을 지금 말씀하시죠? 아니 개파 갈등은 아니죠. 네. 탄핵으로 갈라진. 탄핵으로 인해서 한국 보수 우파가 전부 갈라져 버렸죠. 네. 그 갈라진 그 당을 이어받아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 1년간 노력을 했어요. 네. 탄핵에 벗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네. 최경환, 서청원 선배 네. 징계, 그것으로 친박은 끝났다. 네. 이제 탄핵으로부터 이별하고 새롭게 보수 우파들이 뭉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도 소위 태극기 세력의 분들조차도 내파로 나눠 있다고 나는 들었어요. 네 개파요.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전대 이제 탄핵 당시에 국정 2인자로 계시던 분이 들어와서 당대표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당은 다시 탄핵 프레임으로 되돌아간다. 네. 그리고 병력 비리당 이해창 총재 시절에 우리가 10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랬죠. 예, 그때 이재호 김문수 지사가 김대읍이 잡아놨고 양평에도 잠복하고 연천에도 잠복하고 그렇게 네. 10년을 고생했는데 아드님이 그 국민 감정으로 병력 비리가 용서가 안 됐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의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놔두고는 당이 괴멸하겠다. 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아까 탄핵 총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홍기환 그렇습니다. 전 총리는 그 표현을 굉장히 거북해하고 좀 난감해하는 것 같아요. 기자들의 질문에 탄핵 총리란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허허허 웃고 그냥 넘어가던데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지금 지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다면 네. 그 당시에 국정 2인자도 국민으로부터 탄핵이 된 거죠. 예? 왜 지금 한국 보수 우파가 이래 분열하고 있냐? 네. 탄핵을 받아들이는 척하고 탄핵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척 아닙니까? 네. 그런데 기본적으로 탄핵이라는 것은 우리 헌법제도상 재심이 없어요. 네. 재심이 없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무효가 안 돼요. 네. 그러면 지금 남은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복권 문제하고 명예회복 문제하고 네. 그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탄핵은 받아들이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정권을 찾아오든지 선거에 압승을 하든지 네. 그렇게 해서 이 정부하고 붙어가지고 네네. 명예회복 시켜주는 절차 그 절차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탄핵 당시에 같이 탄핵된 분이 나와서 당을 맡게 되면 다시 탄핵 프레임으로 돌아가게 된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불가피하게 나온 겁니다. 자, 어제 출사표를 던지면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번 전당대회는 홍준표 재신임 여부다.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 유행어가 있어요. 홍준표가 옳았다. 라고 야당 측에서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 유행어처럼 도는데 미국 가실 때도 그랬어요. 무슨 예언하듯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두고 보라고. 예. 예. 진짜 근데 옳았다고 판단을 하시는 아니, 거예요? 내가 지난 지방선거 때 네. 이거 위장평화다. 네.
북은 절대 핵 포기 안 한다. 남북 대화나 북미 대화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이건 위장평화다. 그리고 두 번째, 경제가 연말되면 거들날 것이다. 네. 폭망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주장을 했을 때 국민들은 80% 이상이 막말했다고 했어요. 채널A도 그랬어요. 좀 거칠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요, 막말이라고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방선거 참패했죠. 네. 참패를 했는데 그러면 내가 그 미국 가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연말 되면 내 말이 현실화될 것이다. 지금 그렇잖아요. 경제가 지금 살아날 힘이 안 보이잖아요. 네. 폭망했잖아요. 그리고 이 정권 내 경제 못 살립니다. 왜 그러냐? 경제의 이념을 불어넣은 정권은 이 정권밖에 없습니다. DJ 노무현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경제의 이념을 좌파 이념을 불어였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 경제 못 살립니다. 그리고 북핵 위기가 우리가 1년 4개월 전부터 이야기한 ICBM만 폐기하고 북핵을 인정해 줄 것이다. 네. 난 미국 가서도 상하 양원에 가서 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도 핵 개발한다. 내 경고를 1년 4개월 전에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는 해당하지 마라.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옳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옳았으니까 이제는 나도 이제 제자리 돌려줘야죠. 네. 그래서 내 당원들한테 네. 내 말이 옳았으니까 이 전당대회는 누구누구가 붙는 전당대회가 아니고 네. 옳았던 홍준표 재신임 여부다. 그런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경제는 뭐 사실 경제팀 2기가 출범을 해서 이제 활동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이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는 글쎄요, 우리로서는 나쁜 선택, 미국이 나쁜 선택을 할 것이다. 아직까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을 읽기도 할 것 같습니다.